지현은 한림동 언덕 위 파란 대문집에서 나와 차에 타고도 한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다. 핸들 위에 올린 두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조수석에는 낡은 봉투와 사진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 사진 아래에 또렷하게 적힌 글씨. 우리 애기 혜원, 첫돌. 그리고 옆에 놓인 또 다른 액자. 익숙한 거실벽에 걸려있던 그것. 사진 속 아이는 분명 자신인데 아래에는 섬뜩한 문장이 씌어 있었다. 그날 데려온 애. 두 문장이 서로를 향해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어느 것도 자신과 온전히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지현의 안쪽 깊은 곳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태어났다고 믿어온 순간들이 파도처럼 떠올랐다. 가족들과 둘러앉아 웃고 떡을 먹고 사진을 찍고 귀가 떨어져라 우리 애기라고 불리던 시간들. 그 모든 장면이 이제는 자신의 기억이 아니라 누군가 미리 짜놓은 연극 대본처럼 느껴졌다. 그날 데려온 애. 그 불길한 문장 하나가 마음 한가운데 모처럼 박혀 움직이지 않았다. 지현은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이대로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결국 되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뿐이었다. 어머니에게. 치매로 기억이 흐려지고 있다 해도 모든 비밀의 출발점은 어머니였다. 요양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면회 종료 시간이 한참 지나 있었다. 방 공기는 싸늘했고 자동문이 열리자 소독약 냄새와 희미한 약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야간 간호사는 익숙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문을 열어주었다. 복도는 낮과 달리 훨씬 조용했다. 줄어든 형광등 불빛이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가 현실과 꿈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었고 어느 병실에서 새어나오는 느린 숨소리가 병동 전체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엄마. 지현은 어머니의 병실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문 손잡이를 잡은 손에 저절로 힘이 들어갔다. 이 문 하나를 여는 순간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가족이라는 단어가 전부 뒤집혀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문을 천천히 밀어 열자 침대 옆 스탠드 조명이 은은하게 켜져 있었고 그 아래에서 순애가 창밖 어둠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마른 어깨가 예전보다 더 작아 보였다. 엄마. 지현이 부르자 순애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오늘의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맑았다. 어딘가 낮게 깔려 있으면서도 깊이 떠오른 정신이 또렷이 자리 잡은 눈. 치매 환자에게 가끔 찾아온다는 맑은 시간이었다. 왔구나. 순애는 이 만남을 기다렸다는 듯 조용히 말했다. 한림동은 어땠니? 처음부터 집 이야기를 꺼내는 어머니를 보며 지연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기억나세요? 그 집. 순애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 집은 나한테 벌 받은 집이지. 숨겨놓은 죄가 모여 사는 곳. 체념이 섞인 목소리였다. 지현은 가방을 열어 사진 한 장을 꺼내어 침대 옆 테이블에 올려두었다. 젊은 시절의 순애가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사진 아래에는 분명 손으로 쓴 글씨가 있었다. 혜원, 첫돌. 엄마,
이해가 혜원이죠.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다. 순애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다. 주름진 손끝이 사진 위를 천천히 쓸고 지나갔다. 손끝이 머무는 곳마다 오래된 시간이 일어나는 것 같았다. 그래, 저 애가 내 딸이다. 그 한마디가 조용히 공기를 갈랐다. 병실 안의 온도가 눈에 띄게 내려가는 듯 했다. 지현의 입술이 마르게 떨렸다. 그럼 나는요? 그녀는 스스로가 가장 두려워하던 답을 향해 몸을 던지는 기분이었다. 순애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넌 그날 내가 데려온 애지. 짧은 문장이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유리 조각처럼 온몸으로 박혀 들어왔다. 지현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가슴이 조여들었다. 왜요? 왜? 짓을 한 거예요? 겨우 뱉은 질문은 울음 직전에 숨과 섞여 갈라졌다. 순애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하고 침대 머리만만 바라보다가 마침내 오래 덮어둔 상자를 여는 사람처럼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날 병원에서 네 동생, 아니 내 첫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애는 너무 약했어. 숨을 쉴 때마다 작게 들썩이다가 금방이라도 멎을 것 같았지. 의사는 밤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어.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면서도 이해하고 싶지 않았지. 그녀의 눈동자가 멀어졌다. 그 밤의 병실로 돌아가는 듯 했다. 작은 가슴이 숨을 들이쉴 때마다 이게 마지막이 될까봐 눈을 뗄 수가 없었어. 그런데 옆 침대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더라. 힘찬 울음소리. 의사가 그 애를 보면서 아주 건강한 아이라고 말할 때 난 잠깐이었지만 너무 부러웠어. 그 사람들의 삶이 부러운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살아있을 미래가 부러웠어. 내 품에 안긴 애는 작고 파랗고 당장이라도 손에서 사라질 것 같았거든. 순애의 손이 이불 위에서 떨렸다. 그때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 이 아이만 살릴 수 있다면 지금 생각하면 끔찍하지. 그래도 그 순간에 난 그게 마지막 방법이라고 믿었어. 미친 사람처럼. 잠시 말을 잇지 못하는 숨이 사이를 메웠다. 야간 근무를 서던 간호사가 있었어. 소은이라고 불렀지. 기억으론 김소은. 그 애가 태어난 시간대에 늘 그 병동을 돌았어. 내가 울고 있으니까 처음엔 말렸어. 그러면 안 된다. 나중에 다 벌 받는다고. 그런데 나만 무너져 있던 게 아니었더라. 순애는 고개를 숙였다. 그 아이도 병원에 대한 원망이 많았어. 자기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돈 없는 사람이라고 대충 다루던 의사들에 대한 분노, 그런 것들이 뒤섞여 있었지. 결국 그날 밤 우린 서로의 죄에 눈을 감았어. 팔찌를 바꾸고 서류를 바꾸고 남의 아이를 내 품에 안았어. 내 아이를 살리고 싶다는 마음이 다른 사람 인생을 훔치는 죄보다 더 크게 느껴졌던 거야. 그게 변명이라는 건 너무 잘 알아. 지현은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피맛이 날 정도였다. 그러면 저는 엄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집 애를 훔쳐와 키운 결과예요. 말 속에는 배신감과 허무함, 그리고 아직 포기하지 못한 애착이 뒤엉켜 있었다. 순애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훔친 건 맞아. 그 말은 피할 수 없지. 하지만
널 키운 건 진심이었다. 널 재우고 밥 먹이고 학교에 보내고 아플 때 밤새 머리맡을 지키던 시간들은 전부 진짜였어. 그래서 더 지옥 같았어. 혜원을 버린 죄책감이랑 널 놓아줄 수 없는 이기적인 사랑이 서로 싸우고 있었거든. 처음 몇 년은 언젠가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생각도 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 없이 사는 날이 상상이 안 되더라. 그러는 사이 너무 늦어버렸고 지현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럼 혜원은요? 그 애는 그 집에서 어떻게 자랐어요? 순애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집은 돈이 많았어. 부족한 건 없었을 거야. 문제는 아이를 원해서 생긴 게 아니라 있어야 해서 생긴 집이었다는 거지. 체면 때문에 대외적으로 보여줄 가족이 필요해서 그런 집이야. 그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멀리서 본 적이 있어. 그 집 앞을 지나가다가 유모차를 끌고 나오는 보모, 번듯한 차, 잘 차려입은 부모. 멀리서 보기엔 완벽했어. 하지만 그 안에서 그 애가 어떤 시선을 받으며 자랐는지는 나중에야 조금씩 알게 됐지. 그 애가 나를 찾아오기 시작했거든. 병실안 공기가 조금 더 무거워졌다. 처음엔 편지였어. 보내는 사람 이름도 주소도 애매하게 처리된 편지. 그 다음엔 사람을 통해서 성인이 된 혜원이 출생기록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대.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주소가 잠깐 등록됐다 지워져 있었고 그 주소가 바로 한림동 집이었어. 순애는 손으로 이불을 쥐었다. 거길 찾아왔을 때 나는 이미 도망친 뒤였지. 지현은 한림동 집 거실벽에 걸린 2장의 사진을 떠올렸다. 혜원 첫 돌과 그날 데려온 애. 그리고 봉투 속에 있던 이름이 희미하게 번진 의심 보고서. 엄마, 그 보고서요. 신생아 바꿔치기 의심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김소은 간호사죠? 조심스러운 질문이었다. 순애의 어깨가 크게 떨렸다. 그래, 당시 병동에 있던 간호사 이름은 김소은이었어. 나를 말리고 또 끝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아이. 나중에 병원에서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낀 누군가가 내부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어. 신생아 혼동 가능성이라고 아주 완곡하게. 그 보고서를 쓴 것도 소은이었지. 윗선에서는 조용히 처리하라고 했고 보고서는 서랍 속에 묻혔어. 누구에게도 제대로 읽히지 못한 채로. 순애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 아이에겐 마지막 양심 같은 거였을 거야. 그래도 기록 하나는 남겨야 한다고. 언젠가 누군가는 찾아볼 거라고 믿었겠지. 그런데 아무도 찾지 않았어. 그때였다. 지현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고요한 병실 안에서 진동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낯선 번호. 그러나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병실에 있죠? 첫 한마디부터 상대는 이미 이 상황을 다 알고 있다는 듯 말했다. 혜원 씨인가요? 지현이 조심스럽게 묻자 짧은 웃음이 스피커를 타고 흘렀다. 이제야 이름을 부르네요. 그래요, 혜원입니다. 당신 대신 다른 집에서 자란 아이. 그 한마디에 지현의 손이 굳었다. 어깨까지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같은 층, 복도 끝 창가, 병실 번호도 보호자 이름도 다 알고 왔어요. 도망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도망쳐요. 대신 그건 평생 당신 선택으로 남을 거예요.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오래 눌러온 감정의 무게가 분명하게 느껴졌다. 지현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금방 갈게요. 전화를 끊고 병실 문을 나서면서 지현은 뒤돌아 어머니를 한 번 더 바라봤다. 순애의 얼굴은 잿빛에 가까웠다. 지현아. 순애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 애를 보면 내가 저질렀던 모든 순간이 다 떠오를 거야. 그래도 피하지 마라. 내가 피해자인 것처럼 그 애도 피해자니까. 복도는 낮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 끝에서 창가에 기대 서 있는 한 사람의 실루엣이 점점 또렷해졌다. 비슷한 키, 비슷한 체형, 자신과 닮은 옆모습. 가까이 다가가자 혜원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마주보게 된 순간 지연은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낯선 얼굴인데 이상하게 익숙했다. 눈매와 턱선, 입술의 모양이 자신과 닮아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완전히 달랐다. 지현의 눈에는 늘 어딘가 미안함과 망설임이 스쳐갔다면 혜원의 눈에는 오래 쌓인 상처와 냉정한 분별이 함께 서 있었다. 실제로 보니까 더 이상하네요. 혜원이 먼저 말을 꺼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은데 내용물이 다른 느낌. 그녀는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피식 웃었다. 사진으로 당신을 처음 봤을 때 이상하게 화가 났어요. 내가 가져야 했던 얼굴을 누군가 먼저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다르네요. 얼굴보다 눈빛이 더 거슬리니까. 지현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잠시 입술만 달싹였다. 저는 오늘에서야 알았어요. 제가 누구 자리에서 살고 있었는지, 그 자리가 원래 당신 거였다는 것도. 혜원은 어깨를 가볍게 으쓱했다. 당신이 몰랐다는 건 알아요. 그건 인정해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문제죠. 모른 채 살던 시간은 어쩌면 둘 다에게 유예 기간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녀는 복도 창 너머 어두운 하늘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지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근데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선택은 변명으로 돌릴 수 없어요. 지현은 다시 한번 숨을 고르고 물었다. 그래서 혜원 씨는 어떤 선택을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혜원은 잠시 생각하는 듯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내 인생을 되찾으러요. 내가 있어야 했던 자리, 내가 들었어야 할 말들, 내가 받았어야 할 손길들. 빼앗긴 건 맞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적어도 진실은. 그녀는 턱으로 병실 쪽을 가리켰다. 당신이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 나한텐 아직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라고 하기엔 너무 늦었고, 남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난 일단 그 사람 입으로 듣고 싶어요. 그날 밤 어떤 선택을 했는지 저도 알고 싶어요. 지현이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때 다른 길은 정말 없었는지. 그게 용서를 위한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 셋 다 어디서 잘못된 건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요. 혜원은 잠시 지현을 바라보다가 짧게 웃었다. 당신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나 같으면 먼저 내 몫부터 챙기겠는데. 그래도 싫지는 않네요. 적어도 가짜 피해자 코스프레는 안 하니까. 그녀는 호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건넸다. 이건 내 출생신고 등본 사본이에요. 부모 이름, 주소 그리고 당신도 봤을 그 한림동 주소. 잠깐 올라갔다가 곧바로 지워졌죠. 누군가 일부러 흔적을 남겼다가 다시 지운 거예요. 일부러. 지현은 종이를 받아들고 낯선 주소와 날짜들을 훑어보았다.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주소가 자신이 아까 다녀온 그 집과 정확히 겹쳐졌다. 그 집은 내게 시작이었고 당신에겐 과거였겠죠. 혜원이 말했다. 우리 둘 다에게 아마도 끝까지 따라붙을 장소가 될 거고. 그녀는 몸을 돌리며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러니까 준비해요. 여기서부터는 누가 더 많이 잃었는지 따지는 싸움이 아니라 누가 어디까지 버티는지 보는 싸움이 될 거니까. 나는 내 몫을 달라고 끝까지 말할 거예요. 혜원이 복도를 걸어 떠나갈 때 지현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같은 복도,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걷는 두 사람의 발소리가 엇갈려 울렸다. 한 사람은 빼앗긴 것을 되찾으려는 길 위에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이 누려온 것을 어떻게 책임져야 할지 모르는 채 서 있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지연은 다시 병실로 발을 돌렸다. 문을 열자 순애와 요양보호사 이선자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평소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서 있는 이선자. 하지만 오늘은 그 얼굴 위로 낯선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만났어. 지현이 힘없이 말하자 드리워져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드리워져 또르르 흘러내렸다. 어땠니? 생각보다 많이 닮았어요. 그리고 많이 다르기도 했고요. 지현은 어머니와 이선자를 번갈아 바라봤다. 분명한 건 이젠 아무도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엄마도 저도 혜원 씨도 그날의 선택을 각자 방식으로 다시 마주봐야 할 것 같아요. 병실 안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순애가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움켜쥐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선자야. 그녀의 시선이 이선자를 향했다. 그날 밤 그 병원에서 이선자의 손이 약컵을 쥔 채로 잠시 멈췄다. 미세하게 떨림이 전해졌다가 곧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움직였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이제 진통제 드시고 쉬셔야죠. 늘 그렇듯 온화한 말투였지만 눈빛만은 웃지 않고 있었다. 지현은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마치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말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사람의 눈이었다. 엄마가 말했어요. 지현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날 밤 병원에서 신생아가 바뀌었고 그 일에 대해 신생아 혼동 가능성 보고서를 쓴 사람이 있었다고요. 김소은 간호사. 순간 작은 소리가 났다. 이선자가 쥐고 있던 약컵이 아주 살짝 기울어지며 물 한 방울이 흰 이불 위로 떨어졌다. 그 방울이 번지는 모양을 지현은 유난히 선명하게 보았다. 옛날 일은 원래 기록이 과장되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하는 법이에요.
이선자가 낮게 말했다. 보고서라는 건 보는 사람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게다가 그때 병원은 많이 복잡했으니까요. 그 말은 부정도 인정도 아니었다. 다만 누군가가 애써 피하고 있는 진실이 있다는 것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을 뿐이었다. 지현은 봉투 속 보고서를 떠올렸다. 희미하게 번져서 끝까지 읽히지 않던 작성자 이름. 김소까지만 남아있던 그 부분. 그리고 지금 약컵을 쥔 채 잘게 떨리는 이선자의 손. 순애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눈을 감았다. 이 병원엔 아직도 그날 밤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보고서를 쓴 아이든 그걸 읽고도 눈 감은 사람들이든 모두. 지현은 대답 대신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한림동 집에 걸린 3장의 사진, 묻혀있던 보고서, 왜곡된 출생기록, 복도 끝에서 서로를 바라보던 두 사람의 눈빛이 하나의 긴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 선의 끝에 서 있는 누군가의 얼굴은 아직 뚜렷하지 않았다. 김소은이라는 이름, 이선자의 침묵, 병원 안 어딘가에 여전히 남아있을지 모를 또 다른 기록들. 그날 누가 무엇을 위해 우리를 바꿔놓았는가. 아직 답은 없었다. 다만 분명한 건 이제 그 질문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더 이상 아무도 모른 척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지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의 얼굴, 이선자의 눈, 병실 천장의 희미한 조명까지 한 번에 담았다. 언젠가 누군가는 이 병원 어딘가에 잠들어 있는 그 보고서를 다시 꺼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누구도 끝까지 읽지 못했던 그 마지막 줄을 제대로 읽어내려갈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진짜로 무너지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라는 걸 지현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다음 에피소드 3화에선 어떤 결말이 있을지 기대해 주세요.